시간 낭비네. 숨 막히는 폭염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한여름의 훈련장이었다. 귓가를 찢는 매미 소리와 화약 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땀 냄새가 끈적하게 뒤섞여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 짜증스러운 열기 속에서 캐서린 베일리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CAL과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전술 데이터 연동 훈련에 미군 측 감독관으로 파견된 엘리트 장교였다. 갓 다림질한 듯 칼날 같은 주름이 잡힌 사막색 전투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꼿꼿했고 질끈 묶어 올린 금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패션 화보 촬영장에서 방금 걸어 나온 모델처럼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지루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듯 최고급 위성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K-실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는 한 사내에게 머물렀다. 하태준 상사, UDT 대테러 특임대의 전설이자 이번 훈련의 한국군 측 실무 교관이었다. 그의 군복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구릿빛 팔뚝에는 수많은 훈련의 흔적인 잔상처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캐서린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총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기름 먹인 쇠붙이가 부드럽게 맞물리는 소리. 그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도구에 대한 장인의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다. 캐서린은 코웃음을 쳤다. 저런 원시적인 방식이라니. 21세기의 전쟁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였다. 그녀가 설계한 전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 단 몇 초 만에 최적의 공격 루트와 사상자 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작 소총 한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감을 익히는 저런 아날로그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 이 계약건은 제가 없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체 왜 저를 내 신뢰의 문제라고요? 지금 제 앞에는 근육만 믿고 머리는 텅 빈 군인들이 총기 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 커리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선 단어 하나하나는 통제실 안의 모든 UDT 대원들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대원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불쾌감이 역력했지만 동맹국의 장교이자 상급자인 그녀에게 누구 하나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오직 하태준만이 여전히 총기 손질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통제실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 이제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전원을 켰다. 훈련장 전방 100m, 200m, 300m 거리에 설치된 전자동 타겟들이 기계음을 내며 일어섰다. 인질 뒤에 숨은 테러리스트, 창문 틈으로 저격총을 겨누는 적, 빠르게 움직이는 이동 타겟까지. 실제 대테러 상황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구성이었다. 시시하군. 캐서린은 중얼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태블릿 PC 안에서는 이미 이 훈련장의 모든 타겟 정보와 이동 패턴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그녀라면 눈을 감고도 모든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을 터였다. 그때 그녀의 위성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 뜬 아버지의 이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시간 낭비네. 아버지. 이 계약건은 캐서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며 사선 파이링 라인을 등지고 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탕탕. 하태준의 K-실이 불을 뿜었다. 그의 견착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고 격발의 반동을 제어하는 어깨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첫 세 발은 정확히 100m 거리의 타겟 중앙에 박혔다.
대원들의 감탄 어린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비틀어졌다. 타항하는 둔탁한 소음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게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들렸다. 쌩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총알 한 발이 통화에 집중하던 캐서린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등을 지고 서 있던 통제실 강화 유리벽에 부딪혔다. 적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기며 하얀 콘크리트 가루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화약 냄새와는 다른 타는 듯한 오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통제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캐서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자신의 귓가를 스친 총알의 잔여를 느끼고 있었다. 뭐야 한 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두의 시선이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벌어진 현실을 사격 훈련을 위해 세워져 있던 모든 전자동 타겟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180도 회전한 타겟들의 총구는 이제 더 이상 허공이 아닌 바로 그들이 있는 통제실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타겟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다. 젠장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경고는 너무 늦었다. 타타타타타타타 수십 개의 타겟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훈련용 공포탄이 아니었다. 사람의 뼈와 살을 찢기 위해 만들어진 치명적인 실탄이었다. 총알들이 벌떼처럼 날아와 통제실의 방탄 유리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쿵쿵쿵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캐서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하던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생전 처음 겪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완벽하게 정지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십 개의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단 한 사람, 하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총을 내던지는 것과 동시에 땅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굶주린 표범처럼, 아니,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총알처럼 그의 몸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엎드려 낫고 단호한 외침과 함께 하태준은 캐서린을 온몸으로 덮치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육중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손에서 위성 전화기가 날아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코끝으로 흙먼지와 땀, 그리고 낯선 남자의 채취가 훅 끼쳐왔다. 그녀의 등 위를 덮은 그의 몸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뜨거웠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방탄유리가 굉음과 함께 완전히 박살나며 총알들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발밑에 둔 듯 오만했던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이 훈련, 그리고 근육만 믿는다고 비웃었던 이 남자가 지금 그녀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하태준의 몸이 자신을 덮치는 순간, 캐서린의 세상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단단한 흉곽이 그녀의 등을 바닥에 짓눌렀고 그의 팔은 강철 올가미처럼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바로 등 뒤에서 그녀가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의 방탄유리가 자동차 사고 현장처럼 끔찍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고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파고드는 불쾌한 소음이 고막을 찢었다. 화약 냄새와 타는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수백만 달러짜리 위성 전화기는 바닥에 나뒹굴며 검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해 있었고 아버지가 속삭이던 사업 계약의 달콤함은 목숨을 위협하는 총알 세례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데이터, 시뮬레이션, 확률, 그녀가 신처럼 떠받들던 모든 것들이 이 원초적인 폭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군 사이버 사령부의 천재 전략가도 장군의 딸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낯선 남자의 등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총알 세례가 잠시 돋섰다. 재장전을 위한 찰나의 정적이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몰고 왔다. 등 위에서 하태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공포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상처럼 그의 눈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상황은 하태준이 옆에 쓰러져 있던 통신병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외부망은 물론 내부 인터컴까지 먹통입니다. 통신병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출입문은 전자동 잠금 장치가 해킹당했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고립.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통제실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킬박스 킬벅스였다. 적은 그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명씩 사냥할 작정이었다. 젠장. 대체 이게 무슨 한대원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는 순간 하태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캐서린의 팔뚝을 낚아챘다. 일어나. 명령이었다. 그의 소나귀 힘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캐서린은 다리가 풀려 일어서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태준은 그녀를 거의 반쯤 끌어당기듯 일으켜 세웠다. 저쪽이다. 저 환풍구. 그가 가리킨 곳은 통제실 구석. 천장 가까이에 있는 낡은 비상 환풍구였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운 구멍이었다. 미쳤어요. 저기로 어떻게... 캐서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두 번째 총알 세례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거세고 집요했다. 총알들이 통제실 내부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가 폭발하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이곳에 10초만 더 있다가는 산산조각 난 파편에 맞아 죽거나 유탄에 맞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 분명했다. 하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캐서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탄력이었다. 그는 벽을 발로 짚고 단숨에 환풍구 높이까지 솟구쳤다. 캐서린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태준은 한 손으로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캐서린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몸이 좁고 차가운 철제 통로 안으로 구겨지듯 들어갔다. 먼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들어가서 최대한 안쪽으로 기어가. 뒤돌아보지 마. 하태준이 그녀의 등 뒤로 따라 들어오며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몸이 들어오자 좁은 환풍구는 꽉 찼다.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통제실 안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피하지 못한 대원 중 한 명이 총에 맞은 모양이었다.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하태준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앞으로 밀었다. 보지 마. 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그녀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캐서린은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과 이 낯선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의존심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의 명령에 따라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환풍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었다. 사방은 차가운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혔다. 캐서린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폐소 공포증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의 값비싼 전투화는 이 좁은 공간에서 거추장스럽기만 했고
무릎과 팔꿈치는 이미 껍질이 벗겨져 쓰라렸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때쯤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까지다. 앞에서 내가 먼저 나간다. 소리 날 때까지 나오지 마. 등 뒤에서 하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캐서린의 옆을 비집고 지나가 환풍구 끝에 달린 쇠창살 덮개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밖은 훈련장 외곽.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전술용 나이프를 꺼내 덮개를 고정하고 있는 낡은 볼트를 능숙하게 풀어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열렸다. 하태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밖으로 몸을 빼냈다. 그리고 5초간 그는 숲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의 모든 감각이 레이더처럼 주변을 훑었다. 적의 기척은 없었다. 나와 그의 신호에 캐서린은 거의 기다시피 환풍구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텁지근하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왔다. 썩은 나뭇잎 냄새와 흙 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진흙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젠장. 이게 뭐야. 그녀의 전투복은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지금부터 내 뒤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 내가 밟는 곳만 정확히 밟아라. 그리고 불필요한 소리는 내지 마. 알겠나? 하태준은 그녀의 불평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이미 숲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고 허리에 차고 있던 수통의 물을 손수건에 적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나뭇잎에 걸어두었다.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지우는 거다. 놈들이 군견을 풀었을 수도 있어. 물에 젖은 손수건은 인간의 채취를 희석시키고 바람은 그 냄새를 다른 방향으로 퍼뜨리지. 기본적인 기만 전술이다. 캐서린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태블릿 PC 안에 저장된 수십 기가바이트의 전술 데이터에는 이런 원시적인 생존 기술은 없었다. 그녀가 구식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지식들이 지금 그들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길이라고는 없는 빽빽한 덤불과 덩굴이 앞을 가로막았다. 하태준은 정글도 없이 맨손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는 억센 덤불을 꺾는 대신 그 결을 따라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움직임. 그는 숲의 일부처럼 유령처럼 움직였다. 캐서린은 그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다.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며 얼굴 주위를 맴돌았고 거미줄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힘들다는 거 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집단이야. 그들은 이 훈련장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겠지.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다. 하태준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예상이라니 그들은 우리가 가장 빠르고 쉬운 길, 즉 산 아래 도로 쪽으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우린 반대로 간다. 가장 험하고 깊은 곳, 저 계곡 쪽으로. 그가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있는 깊은 계곡이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다. 저곳을 맨몸으로 건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거긴 길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 적도 없는 거다. 하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캐서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은 이 미지의 정글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좌표였다.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
이끼 낀 바위와 썩은 나무 뿌리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때였다. 캐서린이 미끄러운 돌을 잘못 밟으며 중심을 잃었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번개 같은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하태준이 즉시 몸을 돌려 달려왔다. 괜찮나? 그는 캐서린의 전투화를 벗기고 발목을 살폈다. 복사뼈 주위가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있었다. 인대가 늘어났군. 뼈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상태로는 걷기 힘들다. 절망적인 선고였다. 이 정글 한복판에서 걷지 못한다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캐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때문에 그냥 날 버리고 가요. 그녀는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하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주변에서 굵고 긴 덩굴을 찾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이용해 즉석에서 부목을 만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UDT에게 동료를 버리는 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다. 당신은 민간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보호 대상이자 전우다. 그는 단단하게 고정된 부목을 확인하고는 캐서린 앞에 등을 보이며 자세를 낮췄다. 엎혀. 캐서린은 멍하니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등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안전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이 단숨에 그녀를 들어올렸다. 낯선 남자의 등에 엎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귓가에서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이 지옥 같은 정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군견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추격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군견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캐서린을 업은 채로는 평소의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발자국은 더 깊고 선명하게 남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분 안에 따라잡힐 것이 분명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다. 하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계곡 건너편, 절벽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을 향해 있었다. 과거 UDT 혹한기 훈련 때 비상 대피소로 사용했던 천연 동굴이었다. 저곳이라면 추적을 피하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터였다. 문제는 계곡을 건너는 것이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은 맹수처럼 포효하며 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다. 물살에 휩쓸리는 순간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것이 뻔했다. 꽉 잡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 놓지 마. 하태준은 동굴로 가는 가장 짧은 루트, 즉 계곡의 가장 좁은 폭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허리에 감고 있던 탄띠를 풀어 캐서린의 몸과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덩굴을 찾아 허리에 감았다. 생명줄이었다. 지금부터 숨 참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캐서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는 바위를 박차고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다. 흡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온몸을 강타했다.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엄청난 수압이 전신을 짓눌렀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그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하태준은 바닥의 바위를 손으로 더듬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캐서린은 그의 등 뒤에서 그저 그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폐 속의 공기가 바닥나고 의식이 흐려질 때쯤 하태준의 몸이 수면 위로 솟구쳤다. 쿨럭쿨럭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계곡을 건너 반대편 바위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하태주는 젖은 몸을 이끌고 미끄러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그의 등 뒤에서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했다. 그의 손가락이 바위 틈을 잡을 때마다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비바람과 추적을 피할 수는 있었다. 하태주는 조심스럽게 캐서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긴장이 풀리자 캐서린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젖은 옷이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아 가고 있었다. 추워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체온증의 시작이었다. 젠장. 하태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대로 두면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동굴 안을 살폈지만 불을 피울 만한 마른 나뭇가지는 보이지 않았다. 유일한 여론은 오직 그의 몸뿐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상체가 드러났다. 뭐 하는 거예요?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얼어 죽는다. 당신도 벗어. 싫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하태주는 그녀의 저항을 무시하고 거칠게 그녀의 젖은 상의를 벗겨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캐서린의 몸이 움찔했다. 이리 와. 하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피부와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의 피부가 부딪혔다. 캐서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팔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로 그녀의 다리를 감싸고 양팔로 그녀의 등을 덮었다. 마치 거대한 담요처럼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열 손실만 커져.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불을 데웠다. 처음에는 차갑고 어색하기만 했던 그 감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그의 강인한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전해져 왔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캐서린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몸으로 옮겨와 얼어붙었던 혈관을 녹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말이 없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작은 동굴 안은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한참의 침묵 끝에 캐서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냥 군인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이 조금 무거워진 것이 느껴졌다. 과거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걸 봐야만 했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다짐했다. 내 임무 구역 안에서는, 내 눈앞에서는 두 번 다시 누구도 잃지 않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군인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지독한 상처이자 맹세였다. 캐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싶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그들이 타고 온 계곡물의 흐름을 따라 무언가 떠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하태준이 버린 전술용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캐서린의 태블릿 PC였다. 기적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저것만 있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깜빡이는 불빛은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하태준은 캐서린을 조심스럽게 떼어놓고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는 바위 틈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자신의 전술 가방을 건져 올렸다. 가방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방수 처리가 된 덕분에 내용물은 대부분 무사했다. 이것 좀 봐요. 살아있어요. 캐서린이 가방 안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액정은 깨졌지만 전원은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난 천재 해커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젠장, 외부 네트워크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위성 신호도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려봐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현란하게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와 명령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망가진 통신 장비의 부품과 태블릿을 연결해 임시 안테나를 만들고 훈련장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비상 로컬 네트워크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암호화된 군용 네트워크였다. 찾았어. 아주 미약하지만 신호가 잡혀요. 놈들이 자신들의 통신을 위해 임시 기지국을 설치한 게 분명해요. 하태준은 그녀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망을 보았다. 지금 이 순간 캐서린의 손가락 끝에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들어왔어. 아이민. 캐서린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적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적들의 교신 내용, 병력 배치도, 감시 카메라 영상 피드까지. 세상에,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에요. 캐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신형 사이버 무기의 실전 테스트예요. 사이버 무기. 네. 제가 작년에 개발을 주도했던 프로젝트예요. 히드라라고 불리는 AI 기반 해킹 프로그램이죠. 군사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모든 자동화 시스템을 장악하고 아군과 적군을 오인하게 만들어 자멸시키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최악의 무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히드라가 지금 이 훈련장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었다. 타겟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도 통신이 두절된 것도 모두 히드라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놈들의 최종 목표는 캐서린은 다음 문장을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의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그 파일의 이름은 패키지였다.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예요. 놈들이 노리는 건 히드라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바로 나라고요. 하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아니라 처음부터 캐서린 베일리를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납치 작전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훈련 일정은 극비였어요. 그리고 히드라 프로젝트는 아버지와 저, 그리고 국방부 최고위층 몇 명만 아는 사실인데 캐서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통제실에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통화 내용. 아버지는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중요한 계약건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계약의 세부 사항이 담긴 파일을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그녀가 파일을 여는 순간 그녀의 위치 정보와 훈련장의 보안 코드가 적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네, 내 탓이야. 캐서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오만함,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조급함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그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하태준마저 이 지옥에 끌어들였다. 엄청난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니, 내 탓이 아니야. 하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내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이용한 것뿐이다. 진짜 잘못은 신뢰를 배신한 놈들에게 있는 거지.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의 말에 캐서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했다. 여기 적들의 전체 병력 배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 이름은 고스트.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당신이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캐서린이 태블릿 화면을 하태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 뜬 고스트의 인상차기와 경력을 본 하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니,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다. 과거,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비열한 배신자. 이제 이 싸움은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다. 고스트. 그 이름은 하태준의 뇌리에 깊이 박힌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본명은 강민철. 한때는 하태준과 같은 UDT 팀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동료였다. 하지만 그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작전 중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채 홀로 탈영한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가 배신했던 바로 그 작전에서 하태준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박중사를 잃었다. 그 자식 살아 있었군. 하태준의 목소리가 지옥의 악귀처럼 낮게 잠겼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캐서린은 그의 옆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끼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는 사람이에요. 악연이지. 아주 지독한. 하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캐서린은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 사람은 동굴에서 나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작정 도망만 다니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캐서린이 해킹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적들이 보급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 내의 작은 감시 초소였다. 그곳에서 통신 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식량을 확보해야 했다. 초소 주변에는 3명의 용병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하태준과 캐서린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내가 2명을 유인하겠다. 그 틈에 당신이 나머지 1명을 처리하고 초소 안으로 진입해. 할 수 있겠나? 하태준이 캐서린에게 물었다. 처리라니요? 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캐서린이 기겁하며 속삭였다. 죽이라는 게 아니야. 기절만 시키면 돼. 내가 가르쳐준 대로 경동맥을 5초만 누르면 돼. 당신은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하태준은 그녀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K21 소총을 그녀에게 넘겼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다. 내가 신호를 주면 저쪽 숲을 향해 단 한 발만 쏴. 소음기 때문에 소리는 크지 않을 거다. 그 소리에 놈들의 시선이 쏠리면 그게 기회야. 캐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한 번 꽉 쥐어주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약속된 신호가 왔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3번 들렸다. UDT가 사용하는 야간 신호였다. 캐서린은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하태준이 알려준 방향으로 총구를 겨누고 눈을 감았다. 탕둔탁한 소음과 함께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그녀가 쏜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났다. 저쪽이다 확인해 초소 앞에 있던 용병 2명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초소 옆에는 단 1명의 용병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이었다. 캐서린은 덤불에서 뛰쳐나와 용병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하태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공포를 억눌렀다.
그녀는 배운 대로 용병의 입을 막고 목을 감아 경동맥을 압박했다. 용병이 버둥거렸지만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용병의 몸이 축 늘어졌다. 해냈어. 캐서린은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하태준이 유인했던 용병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젠장. 너무 빨랐다. 함정임을 눈치챈 것이다. 캐서린 먼저 들어가 하태준이 숲속에서 외치며 용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용병들의 총구가 하태준에게 향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캐서린은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초소 안에는 다행히 한국군 병사 한 명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는 부상을 입고 의자에 묶인 채였다. 괜찮으십니까? 캐서린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물었다. 감사합니다. 저 밖에 제 동료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초소의 작은 창문으로 바깥 상황이 보였다. 하태준이 용병 한 명을 제압했지만 나머지 한 명이 그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과거 하태준이 동료를 잃었던 바로 그 상황과 겹쳐졌다. 안돼. 하태준의 뇌리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결국 동료의 몸에 총알이 박히는 것을 막지 못했던 그날의 무력감.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PTSD.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 상사님 정신 차려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캐서린이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굳어있던 의식을 깨웠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는 이번에는 동료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방패 삼아 총구 앞으로 몸을 던졌다. 당하지만 총알은 그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 캐서린이 초소 안에서 소총으로 용병의 팔을 정확히 쏘아 맞춘 것이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하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용병을 제압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하태준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초소에서 나온 캐서린이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울먹였다. 그녀는 방금 전 그의 눈동자에서 깊은 절망과 고통을 보았다.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누구보다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그 순간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더 깊고 애틋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지켜줄 차례였다. 초소는 임시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캐서린은 구출한 한국군 병사와 함께 하태준의 상처를 치료했다. 다행히 총알은 스쳐 지나갔지만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무모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캐서린이 상처를 소독하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목숨보다 동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게 내가 배운 거니까. 하태준이 고통을 참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요?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요? 캐서린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진심이었다. 통제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걱정과 애정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구출된 병사는 애써 딴청을 피우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초소에서 확보한 추가 통신 장비 덕분에 캐서린은 적의 네트워크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출된 병사가 가진 내부 정보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이제 도망은 끝이에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예요. 캐서린의 눈빛이 전술가 모드로 바뀌었다. 그녀는 훈련장의 지도를 펼쳐놓고 적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고스트. 그자의 목표는 히드라 기술을 해외 무기상에게 넘기는 거예요. 거래 시간은 내일 새벽 3시.
장소는 훈련장 중앙통제센터. 그 전에 놈의 병력을 최대한 줄여놔야 해요. 어떻게 이 훈련장은 최고의 무기고예요. 우리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캐서린의 계획은 대담했다.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훈련 시스템을 해킹하여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모이시가지 훈련장에 설치된 자동 기관총 포탑, 대테러 훈련용 섬광탄과 연막탄, 심지어는 무인 드론까지.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손가락 하나로 조종할 수 있었다. 하 상사님,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어디에 함정을 파야 가장 효과적일지, 놈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예측해 주세요. 당신은 놈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태준의 실전 경험과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캐서린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과 전략적 사고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놈들은 흩어져 있는 병력을 중앙통제센터로 집결시킬 겁니다. 가장 빠른 경로는 A구역의 보급로죠. 하지만 그곳은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나라면 B구역, 폐쇄된 지하 터널을 이용할 겁니다. 은밀하고 안전하니까. 하태준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좋아요. 그럼 지하 터널에 선물을 준비해 두죠. 캐서린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녀는 지하 터널의 조명과 환기 시스템을 장악했다. 그리고 터널 곳곳에 설치된 모의 폭발 장치 IBD의 격발 코드를 해킹했다. 작전은 밤이 깊어지자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고스트의 용병 부대 중 일부가 지하 터널로 진입했다. 그들이 터널 중앙에 들어서는 순간 캐서린이 엔터키를 눌렀다. 펑펑펑 엄청난 굉음과 함께 터널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모의 폭발 장치가 터지며 섬광과 굉음을 쏟아냈다. 동시에 환기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하며 최루가스가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으악, 함정이다. 콜록콜록. 눈을 뜰 수가 없어 터널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용병들은 어둠과 연기 속에서 서로에게 총을 쏘거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초소의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캐서린과 하태준은 조용히 주먹을 맞부딪혔다. 완벽한 승리였다. 어때요? 내 실력 이게 바로 21세기형 전투라고요.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인정하지. 당신 같은 파트너라면 전장에서도 믿고 등을 맡길 수 있겠어. 하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의 칭찬에 캐서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승리는 너무 빨리 끝났다. 함정에 빠졌던 용병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이상해요. 놈들의 대응이 너무 빨라요. 마치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캐서린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네트워크 로그 기록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훈련장 외부로 향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송신 기록. 그것은 한국군이나 미군 사령부로 보내는 정식 보고 채널이 아니었다. 제3의 채널. 정체불명의 서버로 실시간 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송신 기록의 시작점은 바로 캐서린의 아버지, 베일리 장군이 사용하는 비공식 통신망이었다. 배신자는 바로 내부에,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이에 있었다. 화면의 로그 기록을 응시하는 캐서린의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통신망. 그것은 국가 기밀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그녀 자신조차 접근 권한이 없는 채널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지옥 같은 훈련장의 내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이럴 리가,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아버지가 배신자일 리는 없다. 그는 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군인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 주변의 누군가가 그의 통신망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충실한 부관,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참모장, 심지어는 미군 측 훈련 책임자까지.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음을 좀먹었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본 하태준이 다가와 물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적들에게 보고되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태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있나? 아니요. 하지만 송신 기록을 역추적하면 위치는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캐서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암호화된 신호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가상 서버를 해치고 진실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만약 추적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녀의 위치 역시 즉시 노출될 터였다. 젠장. 방화벽이 너무 두꺼워. 거의 다 왔는데. 캐서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때 하태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다. 놈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테니 당신은 추적에만 집중해. 하태준은 소총과 남은 탄약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초소 밖으로 나가 적들이 올 만한 길목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캐서린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초소 밖에서 총성과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태준이 적들과 교전을 시작한 것이다. 캐서린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뚫렸다. 화면에 최종 IP 주소와 함께 위성 좌표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을 본 캐서린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곳은 미군 사령부도 아버지의 집무실도 아니었다. 바로 이 훈련장으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군 장교들을 위한 한적한 휴양 리조트였다. 그리고 그 리조트의 특정 객실 사용자 정보. 그것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에 함께 파견된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따르던 미군 측 훈련 책임자 존슨 대령의 이름이었다. 존슨 대령, 당신이었군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처음부터 캐서린을 감시하고 그녀의 정보를 고스트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통신망을 도용한 것도 훈련 일정을 유출한 것도 모두 그의 소행이었다. 그는 히드라 기술을 손에 넣어 거액을 받고 무기상에게 팔아넘길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상사님 배신자를 찾았어요. 존슨 대령이에요. 캐서린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그놈이 최종 구매자와 함께 중앙통제센터로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거래를 막아야 해요. 무전기 너머로 하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대답이 들려왔다. 알았다. 지금 즉시 통제센터로 간다.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가 지원군을. 아니요, 저도 갈 거예요. 캐서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제 손으로 끝내야 해요. 그리고 존슨 대령은 히드라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요. 만약 그가 실수로 폭주 코드라도 입력하면 이 훈련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군사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는 결의가 가득했다. 알았다. 5분 주겠다. 5분 안에 통제센터 뒤편 환기구 앞에서 합류한다. 늦으면 나 혼자 간다. 하태준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교전 소리가 타섰다. 하태준이 그를 막던 적들을 모두 처리한 모양이었다.
캐서린은 태블릿과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초소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기를 손에 쥔 전장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명의 전사였다. 배신과 음모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중앙통제센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섬뜩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훈련장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 중앙에 존슨 대령과 고스트,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무기상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히드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담긴 휴대용 서버가 놓여 있었다. 거래는 성공적이군. 대령. 약속한 금액은 자네 계좌로 즉시 입금될 걸세. 무기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만에, 이제 이 골치 아픈 계집애만 처리하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존슨 대령이 모니터에 떠있는 캐서린의 추적 신호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통제센터의 천장 환기구 덮개가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며 두 개의 그림자가 안으로 뛰어내렸다. 하태준과 캐서린이었다. 파티는 끝났다. 존슨. 하태준이 바닥에 착지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기상들의 경호원들이 즉시 총을 꺼내 들었지만 캐서린이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통제센터의 메인 콘솔에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은 내가 통제한다. 그녀가 소리치자 통제센터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폐쇄되었다. 천장에 설치된 자동 소화 장치에서는 물 대신 최루액이 뿜어져 나올 준비를 했다. 멍청한 년, 내가 만든 시스템의 마스터키는 나한테 있다. 존슨 대령이 비웃으며 자신의 콘솔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허공을 맴돌았다. 캐서린이 이미 그의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제 그 마스터키는 나한테 넘어왔어요. 대령님, 당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죠. 상황이 역전되자 고스트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 여자를 잡아, 남자는 내가 처리한다고. 스트가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하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과거의 악연. 두 남자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하태준 역시 맨손으로 그를 맞았다. 쇠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통제센터를 울렸다. 두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격투를 벌였다. 모든 공격과 방어에는 과거의 원한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한편 캐서린은 존슨 대령과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존슨은 히드라를 무기상에게 넘기기 위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려 했고, 캐서린은 그 경로를 필사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소용없다. 이미 데이터의 80%가 넘어갔어. 존슨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아직 20%가 남았죠. 캐서린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히드라의 핵심 코드에 접근해 자폭 시퀀스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영원히 파괴하여 그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자폭 시퀀스가 작동하는 순간 이 통제센터의 모든 시스템이 과부하로 폭발할 수도 있었다. 하상사님, 1분 1분만 버텨줘요.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태준은 고스트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고전하고 있었다. 고스트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부상당한 그의 옆구리를 집요하게 노렸다. 넌 여전하구나. 하태준, 항상 누군가를 지키려다 제명을 재촉하지. 그날 내 친구처럼. 고스트의 도발에 하태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닥쳐. 하태준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스트의 칼날을 자신의 팔로 막아섰다. 칼날이 팔뚝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그 틈을 이용해 고스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건 내 친구의 몫이다. 그의 박치기가 고스트의 안면에 장렬했다. 고스트가 비틀거리는 사이
그는 배운 모든 관절기를 쏟아부어 마침내 그를 제압했다. 바로 그 순간 캐서린이 마지막 엔터 키를 눌렀다. System Self-Destruction Initiated. Detonation in 30 seconds. 경고음과 함께 모든 모니터가 붉게 변했다. 미친.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존슨 대령이 경악했다. 하상사님 도망쳐요. 하태주는 쓰러진 고스트를 내버려 두고 캐서린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들쳐업고 통제센터의 비상 탈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에시로, 제오, 팔 두 사람은 탈출구의 두꺼운 철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의 등 뒤에서 중앙통제센터가 엄청난 섬광과 함께 폭발했다. 뜨거운 폭풍이 그들의 등을 덮쳤다. 그 순간 하태주는 마지막까지 캐서린을 감싸 안으며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캐서린의 코끝을 찌른 것은 화약 냄새가 아닌 낯선 소독약 냄새였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폭발의 충격으로부터 하태준이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준 덕분이었다. 하상사님은 그녀가 곁을 지키고 있던 미군 병사에게 묻자 병사는 옆 침대를 가리켰다. 하태준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지옥 같았던 싸움을 끝낸 전사의 휴식이었다. 그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존슨 대령과 무기상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고스트는 살아남아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배신과 음모의 전말은 국방부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지만 캐서린과 하태준은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며칠 후 하태준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캐서린의 얼굴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하태준의 목소리에 캐서린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깼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내 파트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그들은 이미 서로의 영혼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몇 주 후 퇴원한 두 사람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의 한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군복을 벗은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한국에 남아서 사이버 안보 연구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히드라 같은 무기가 다시는 세상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군. 그리고 당신이 필요해요. 내 곁에서. 내가 또 오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하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교관 체질이라. 잔소리가 좀 심할 텐데 괜찮겠어. 캐서린이 활짝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얼마든지요. 교관님. 그들의 앞에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옥 같은 훈련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눈부신 햇살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묵한 UDT 저격수와 오만했던 천재 해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큰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그들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란 없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였으니까. 여러분은 때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기록을 넘어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로 세상을 재단하던 한 명의 미군 여장교. 그리고 땀과 흙먼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던 한 명의 UDT 대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넘어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오만이라는 감정이 가진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캐서린 베일리 대위는 현대 사회가 추앙하는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천재적인 두뇌까지. 그녀에게 낡은 훈련장의 실탄 사격 훈련은 그저 시간 낭비였고, 묵묵히 총기를 손질하는 하태준 상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학위, 직함, 재산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더 성공했으니까, 내 판단이 옳고, 경험에만 의존하는 저 사람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거대한 훈련장은 결코 우리의 시뮬레이션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합니다. 모든 통신이 끊기고 믿었던 시스템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캐서린의 모든 지식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구한 것은 그녀가 무시했던 원시적인 감각, 즉 하태준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 앞에서 겸손하라. 당신의 지식과 논리가 완벽할 것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때로는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경험 속에 생존의 핵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하태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본질을 묵직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강함은 단순히 총을 잘 쏘고 적을 잘 제압하는 물리적인 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그는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생존을 위한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아닌 냉철한 판단력만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임무 구역 안에서는 누구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리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힘은 타인을 살리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캐서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고 그녀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넘어선 숭고한 인간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의 리더이자 보호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날카로운 힘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누군가를 업고 계곡을 건너는 따뜻한 힘입니까? 하태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는 부분은 바로 언어를 넘어서는 두 사람의 교감입니다. 동굴 속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직위나 배경, 심지어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원초적인 교감 속에서 캐서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하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소통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만 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하나의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젖은 옷을 벗어주고 마지막 남은 식량을 나누어 먹고 차가운 등을 자신의 가슴으로 데워주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나는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많은 조언과 위로의 말 대신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체온 하나가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캐서린의 변화는 이 이야기의 가장 눈부신 부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고 깊은 죄책감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태준이라는 굳건한 버팀목에 기대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기 위해 일어섭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 즉 해킹 기술을 이용해 도망치는 사냥감에서 판을 뒤엎는 사냥꾼으로 거듭나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삶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하태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자신을 희생하려는 과오를 반복할 뻔했지만 캐서린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마침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고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작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장면과 감정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캐서린이 통제실에서 시간 낭비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가진 지적 자만심의 한 단면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논리만을 맹신하곤 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태준의 침묵은 제게 시끄러운 세상이 잊고 사는 강인함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총기 손질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생명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환풍구를 기어가는 장면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때의 막막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등 뒤에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어둠을 헤쳐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계곡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캐서린이 하태준의 등에 엎여 그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은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체온을 나누는 장면은 우리가 가장 춥고 외로울 때 기댈 곳은 결국 사람의 온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실수와 마주했을 때의 그 죄책감은 우리 모두가 겪는 성장통일 겁니다. 하태준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는 모습은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 반격을 시작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강점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의 그 절망감은 믿음이 깨졌을 때의 고통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통제센터에서의 결투는 결국 모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태준은 고스트가 아닌 자신의 트라우마와 싸웠고 캐서린은 존슨 대령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싸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모습은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직위나 재산, 지식이 아닌 가장 본질적인 인간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성장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태준과 캐서린처럼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훈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태준이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캐서린처럼 한계를 깨고 성장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바람사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